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경제 박뉴스에서 지표가 좋다는데 왜 경제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지, 우리 경제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봤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혹시 조사를 받으시면 오늘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잘 들으셨다고, 아주 잘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650 쓰신 애청자분께서 아까 우리 공수처장 얘기 잠깐 하니까 공수처장 선출을 국민투표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11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는 노 변호사님 뉴스중 쉬는 시간에 뭐 하시나요? 오늘 일찍 출근하느라 일찍부터 들으니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0014 쓰시는 분께서는요, 노 변호사님 응원 메시지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취율 조사하시는 분들, 이분들께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에 반영해 드립니다. 물론 유료 문자 50원, 그리고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아침 꼭 챙겨 듣는다, 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2부에서 3부 넘어가는 시간이 약간 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읽고 답변도 가끔씩 하고요. 또 경제 박뉴스를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야지 재밌는 얘기 혹은 실용적인 얘기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3부에서 첫 번째 코너를 하고 있죠.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제 좀 점잖으신 이인철 소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이 좀 화제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얘기 듣고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 같긴 한데, 재정 확대와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장관, 네, 사실 주최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요. 대통령이 대신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G20 회의 때문에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부처 장 차관을 모집시킨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재정 확대와 SOC 투자 확대를 주문했는데, 일단 경기인식 최근에 좀 아니하다, 이호승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의식해서인지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민간 활력 제고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러면 민간 활력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설 투자 역할이 크다. 필요하다면 건설 투자를 더 확대해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이제 늘리고,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면서 좀 풀어라라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투자라는 용어, 단어를 무려 10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투자 부진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금리를 낮추니까 오히려 예금이 늘어나더라, 돈을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여서 아마도 투자를 열심히 해라, 이런 쪽으로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가 이런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정 확대와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지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청와대가 반박에 나섭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의 변화가 아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건설 투자를 확대할 거냐?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활 밀착형 SOC 투자입니다. 서민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광역 교통망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라. 그리고 교육이든 복지, 문화와 같은 이 서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라는 건데요. 듣고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특히 뭐 새로울 게 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정도로 건설 투자가 대폭 늘어날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건설 부양 경기를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양날의 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10과 노트 10의 지문 센서가 실리콘 케이스 하나만 붙이면은 쉽게 뚫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폰 갤럭시 S10, 갤럭시 노트 10 이 두 기종에서 이게 가장 주안한 게 이제 보안인데요. 지문 인식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 외신의 경우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의무는 특정한 투명 케이스만 이 지문 보안 이제 덧대게 되면 아무 손가락이나 갖다 대도 지문 등록이 안 된 지문에도 손쉽게 스마트폰 잠금 장치가 풀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문인식 오류라는 건 단순히 화면 잠금 해제뿐만이 아니라 결제와 같은 삼성페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만에 하나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니까 삼성전자 측은 일단 지문인식 오작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조만간 이 소프트웨어, 이 패치를 좀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삼성 측에서는 초음파 지문 인식을 사용하고 있다. 4,000원짜리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예스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한다는 말씀 꼭 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아침을 만들어갑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 한 편이 정말 뜨겁습니다. 동명소사를 원작으로 한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이 평점 1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점 테러를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의 시작은 책이 처음 출간된 3년 전입니다. 당시에 페미니즘 소설로 부상을 했고 고 노회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셨는데요. 네. 지금 이 출판 불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10만 부 정도면 엄청난 대박이다 그랬는데 100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0월 달에 이 발간이 된 82년생 김지영이 출간 2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에 누적 판매 부수가 100만 부를 돌파를 했습니다. 2018년 8월에요? 예. 그럼 지금 1년 었으니까 더 많이 팔렸겠네요. 더 많이 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한국은 연간 출간 종수, 이게 1년 동안에 책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네. 이게 세계에서 한 7, 8위권 정도 될 정도로 출판 대국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년 8만 종 정도의 책이 나오는데요. 8만 종이요? 네. 이 한국인들의 지적 관심사가 다각화되고 또 굉장히 파편화된 오늘날 우리 인구가 또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100만 권이 팔린다. 이거 어마어마한 아주 극히 이례적인 판매 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셀러라는 네. 거는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당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은 그 당대에 막 차고 넘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결핍을 상징합니다. 시대의 결핍이다. 예, 그 당대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간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빠져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책을 통해서 찾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베스트셀러의 사회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령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0년도에
그 책 기억나시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효율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정의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때 사실 이 어려운 정치 철학서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와 그럼 우리 사회의 결핍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 혹은 영화 당연히 이제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82년생 김지영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34살의 경력 단절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34세 경단녀가 주인공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주인공 김지영의 삶을 통해서 한국 사회 여성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뭐 차별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바로 이것을 고발한 작품인데요. 네. 1982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김지영이 대학 졸업하고 홍보 대행사에서 근무하다가 31살에 결혼하고 딸을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살아간 그 시기에 각종 우리 한국 사회의 통계나 또 자료,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제시를 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 여성들의 어떤 보편적인 삶의 그 모습을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장점이죠. 저는 사실 안 읽어봤는데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맨부커상 수상하고 유럽 독자들한테 한국 소설을 알리는 참 엄청난 일을 했었었는데 네. 이 81년생 김지영도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동남아에서 큰 인기가 있고 네.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되고 또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런 그 상황들이 오늘날 아시아 여성들의 어떤 보편적인 삶의 정황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K-팝이라든지 한류 이런 영향으로 특히 전 세계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망의 대상이 되고 훨씬 앞서 있는 나라처럼 인식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 선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는 사실 그 속성이 굉장히 물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 여성 어떤 성차별의 문제, 젠더 의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네.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차별과 젠더 의식을 담고 있는 34세 경단녀의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김지영 얘기, 이거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페미니즘 소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페미니즘 논란이 만드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건국대 김지영 교수하고 한번 전화로 얘기를 나눠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지영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평론가님하고 함께 이 81세 김지영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자 연예인 한 명이 82년생 김지영 책 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댓글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책을 뭐 읽은 것도 아니고 특정 발언한 것도 아니고 책 표지만 올렸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 현상이 도대체. 예, 먼저 82년생 김지영이란 소설의 상징성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상징성 때문이다. 예, 많은 여성들이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은 가장 주류적인 남성 욕망에 부합해야 하는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외형만이 아니라 선동적이고 무해한 여성성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연예인들이 남성 권력의 도전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여성주의적인 의식화를 조금이라도 내비칠 경우에 이를 가차없이 처단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남성 소비자들이 권한이자 남성으로서의 권력 감각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성 연예인하고 다르게 그 남성
팬이라 그럴까요? 남성들의 어떤 그 틀에 갖춰진 그 대상처럼 행동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그 사진을 올림으로 인해서 마치 저항하는 구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말씀 듣고 보니까는 배우 유아인이나 뭐 방탄소년단의 RM이나 이주석 같은 남자 연예인이 이 책 읽었다고 말을 해도 거기에는 별 공격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설명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예, 남성 연예인에게 있어 페미니즘은 깨어있는 남성으로 자신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간단한 액세서리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여성 연예인에게 페미니즘은 현재 자신이 노동 조건부터 또 더 나아가 자신이 스타로서 누린 입지조차도 여성의 이 성적 사물화와 수능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 연예인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 여성 팬들로부터 엄청나게 칭송받지만 네. 여성 연예인들이 이 책의 표지만 올려도 남성 팬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것 안에서도 팬덤 문화 내에서도 스타의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성역할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고 특히 남성 팬들과 여성 연예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성별의 어떤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갖는 사회에서의 이중적인 그런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이했던 고 설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분이 악플에 시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 아니었습니까? 뭐 노브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악플의 수준이 성희롱을 뭐 넘어서서 엄청나게 인격 모독적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럼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 특히 여자 아이돌에게는 시소적인 아름다움이 가치뿐만 아니라 남성의 욕망의 판타지를 깨지 않는 수능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탈불화 논쟁이라든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뭐 해시태그를 올린다든지 외모 품평 역시도 칭찬 역시도 성차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성들이 기대했던 수능적인 모습을 깨는 어떤 도발적인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성 혐오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특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그 판타지를 깨지 않는 수능성 정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넘어서는 것처럼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공격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개봉하기 전부터 이 악플이 뭐 만만치 않을 뿐더러 평점 1점 테러를 받으면서 사실 네이버 쪽에서는 포털 쪽에서는 이 평점을 매기는 그런 기능 자체를 아예 중단시키는 뭐 이런 사태까지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우 정유미 씨가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비난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결 이전에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영화 개봉 이전에 평점 테러가 쏟아진 이유는 네. 82년생 김주영이 소설만이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영상 콘텐츠로 전파력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발로로 네. 공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일종의 이 평점 테러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82년생 김지영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영화가 왜 개봉하기 전에 평점 1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 측에서는 더 많이 이 영화를 소비해야겠다. 그것이 일종의 작은 여성주의적인 실천이다라고 하는 의식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남성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점 1점 테러이지만 여성에게는 소비를 조금 더 촉진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뿐만 아니라 영화로서 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까봐 미리 이걸 차단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아, 정말 듣고 보니까는 한켠이 좀 많이 씁쓸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 같이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우리 김성신 평론가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네, 전적으로 저는 지금 이 분석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네. 동감을 합니다. 사실 좀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 혐오라는 감정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뭔가 네. 왜 우리 신체에 위험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또 동식물이 썩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신호처럼
이제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본능이니까 그런 뭐 혐오라든지 오늘날의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 이런 것들이 혐오 본능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 남성들의 뭐 어떤 사회적 기회를 빼앗고 남성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포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이성적인 부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인데 아주 근원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는 일종의 거세 공포하고 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공포심이 집단화하면서 일종의 집단적 히스테리 증상 비슷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페미니즘을 보편적 가치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이게 상당히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좀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30년 전에 30년도 더 전이죠. 그때 이 심리학에서 그 거세 컴플렉스 뭐 이제 네. 여성 심리, 남성 심리 이런 거를 공부를 그때 하고 그때가 사실 페미니즘이 참 태동되는 시기이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까지 많이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표현이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 의식이 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몸은 이 성장을 했는데 유치원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그 세월이 우리 특유의 어떤 가부장 문화 때문에 너무 좀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 옷이 한꺼번에 지금 뜯어져서 이렇게 터져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논란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게 안 좀 좋다. 예. 그 논란은 뭔가 잘못돼서 논란인데요. 이것은 논쟁이 있어야 하고요. 그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뭔가 결과물들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우리 애청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본에서 이 82년생 김지영이 유행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이 일본에 독을 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남성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여성보다 물론 권리도 많았지만 의무를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가져왔었는데 왜 이제 여성은 권리만 찾아가고 의무는 우리들한테 주느냐 이런 것 때문이다 또 이런 분석을 해주기도 하셨네요. 그런 네. 말들이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좋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아니 논쟁이라고 합시다. 논쟁은 있지만 불황 속에서 어쨌든 소설이 100만 부가 팔리고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출판업계 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반가운 일일 것이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80년대 김지영이 해외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은 특별하게 해외 시장을 겨냥한 뭐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 있었던 건가요?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모로 좀 살펴봤는데 특별한 전략이 출판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건 없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출판은 해외 저작권 판매 아직까지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뭐 섬세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이걸 적용할 만한 노하우는 아직 없다고 보이고 그런데 82년생 김지영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례적일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서점은 굉장히 발빠른 그 마케팅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현재 일본의 대형 서점에 가보면 여성 소설 분야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장 서점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잘 띄는 한 복판에 예, 이 김지영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 메시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국경을 막 넘어가고 있고 일본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이것에다가 이거는 뭐 전략이나 뭐 상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 의미가 사람들에게 진정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소설이 뭐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건 맞는데 좀 약간 문학적으로 보자면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어때요? 이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이 페미니즘 소설들에 대해서 비평계에서는 좀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서 문학성이 좀 결여된 작품이다. 또 대중추수주의에 편승한 작품 뭐 이런 것들로 평가절하하려는
시도가 초반기에는 좀 이루어진 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연구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이라는 책에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관점에서 한국 문학을 또 설명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페미니즘이 한국 문학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여성적이다라고 저평가된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이 페미니즘 소설이 하나의 브랜드로 등장을 한 굉장히 발전되고 진화된 그런 면모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 관점에서도 결코 정치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성애자, 기혼 여성, 비장애, 중산층 여성의 목소리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근데 이런 이야기는 반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아니라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봤을 때도 문학적 한계가 그래도 있기는 하니까 뭐 세상에 완벽한 작품이라는 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작품들을 기대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말이 사실 좀 와닿는데요. 그게 저도 뭐 듣기로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하는 그 정의와 지금 얘기하는 정의가 또 다른 것 같고 그렇죠.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340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까 우리가 썰리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썰리가 옛날에 노브라를 욕먹던 시절에는 소위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설리가 성상품화로 여성인권 하락에 앞장선다고 욕을 하더니 네. 같은 아이디로 그 시절에는 욕하던 사람이 이제 썰리가 이렇게 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니까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다가 욕먹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또 욕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불 전공을 하신 변호사시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 심리학 전공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판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인 법률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 수많은 각기 다양한 상황들을 다 사실은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앞선 판례들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 비유를 하자면 어떤 논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격렬하게 논쟁도 하고 해보고 있지만 아직 판례가 너무 적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들도 이제 박죽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이런데요. 지금과 같은 단계에서는 좀 큰 방향, 그러니까 과연 페미니즘 논의 또 성평등이라는 그 가치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옳다라면 그 논의들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래서 설리 씨에 대한 이 비극적 사건을 두고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어떤 그 판례를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다. 얻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시간 끝나긴 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출판계나 영화 스크린계나 이런 쪽에서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맞죠. 상업적 토대들을 가지고 맞다.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문화 상품들이 가지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영향력이라는 부분들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소화를 해나가면 뭐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만 잘 이용해서 오히려 생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해가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K-팝 열풍 이제 좀 뻔한 주제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걸그룹 멤버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성희롱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돈을 받고 조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K-팝 열풍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모습,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제대로 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요.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두 번이나 봬요. 네. 지금 프로듀스 101 101 조작 이 논란에 이어서 비슷한 프로그램 네, 우리 지금 PD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소수사 대표가 걸그룹 멤버한테 성희롱하고 폭언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제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해달라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 오늘의 흐름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순서를 제가 좀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그 YTN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10월 2일부터 해서 그 해당 이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10월 1일 날 연습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연습실에서 이제 안무를 한 도중에 이 그 소속사 대표가 술을 먹고 와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대단히 이제 경력이 많은 남자 선배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전해 들은 거로도 굉장히 적인 그런 그 여성 비하 발언을 했어요. 네. 그 외모나 아니면 또 성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 해당 이제 걸그룹 멤버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풀려서 이제 그 안무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그 내용을 듣고 했는데 이 단어 자체를 갖다가 좀처럼 일반적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이 남성들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단어였는데 결국 이제 이 안무 연습을 포기하고 집으로 왔는데 이 분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해당 이 걸그룹 멤버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하니까 이제 그 전화로 이 해당 소속사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한번 이 내용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예. 네, 그런 소리 하셨죠? 잘생겼네. 남자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딸버린 사람한테? 그치. 너네 그 안무하는 그렇게 지장이 있어? 내가 농장 출연하는 말에 너네가 지장이 있다 그러면 너 가서 하면 안 돼. 사과 안 해, 너한테는. 네, 이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다른 많은 내용도 들었는데 여기서 네. 이제 핵심적인 그게 이제 나는 농담조로 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과연 이제 이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공황장애까지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해서 농담조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미래 전체를 모두 이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그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 네. 너는 가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네. 좀처럼 있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딸처럼 생긴 딸처럼 생겼다기보다 딸 같은 나이죠. 그런 걸그룹 멤버한테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대표가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의 그런 성희롱, 폭언, 협박 이게 정말 상당히 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금은 이제 춤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일부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평가 부분이 있겠지만 이처럼 이제 노골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남녀의 성관계 뭐 이런 그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저도 이제 보기 드문 케이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보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를 위해서 그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약 두세 차례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누가 접대를 했다는 거야? 그 이 여성 멤버가요. 연습생을 시켰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녹취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룸사롱 술접대로 불러내면서 회장님이 보고 싶어한다. 회장님이 어떤 그룹을 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루 종일 그 스케줄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그룹 멤버들을 모두 다 이제 오게 해서 술을 따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자리에는 이 룸사롱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사원들도 함께 있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그 고백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대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이 한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언어만 가지고서는 모욕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회사 구조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성추행으로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속계약서 위반, 그 다음에 또 횡령, 그 다음에 또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정상금 불이행 뭐 이런 사건으로까지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일이 커질 수 있겠네요. 네, 이에 대해서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YTN이나 아니면 제가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대표가 이랬단 말이에요. 너 가수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간 준비한 가수 꿈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연예인하고 소속사 대표 관계가 원래 이렇게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겁니까? 계약서상 만약에 이제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표준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졌다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제 그 지원금 그러니까 숙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안무 비용을 내준다거나 또 심지어 이제 그 성형 수술 비용을 갖다 내준다거나 한 것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예인이 되겠다는 연예인의 어떤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사실 뭐 옛날부터 연예인 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여성 멤버가 술 접대를 한 장소가 그 YG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네. 데려와서 술 접대를 했던 그 장소와 한 곳이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꿈꾸는 이들이 소속사 대표의 갑질 때문에도 울고 그러는데도 방송사 갑질 때문에도 또 운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잘못 말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논란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듀서 101뿐만 아니라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현재 조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PD가 이제 그 한 공중파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 PD와 이제 그 대화를 나눴는데 네. 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뭐 그 프로그램 그 게시판에 있는 설명보다 이 PD의 설명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것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처럼 구성을 했다. 일반 학교처럼 일반 전형과 수시 전형으로 나눴고 아이돌 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네, 그래서 이제 3,000명 중에 오디션에 실제 참여했던 학생은 연습생 1명뿐인 거예요. 일반 전형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연 3,000명 중에서 1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3,000명 모두가 들러리였다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그 PD의 해명 자체가 일반 전형과 수시 전형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우리 이 입학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굉장히 비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변명이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이쪽 계통 잘 모르니까 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하고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이게 그 연습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걸그룹으로 성장한다는 점이 프로듀스 101하고 같은 포맷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어진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도 촬영하고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면서 밥도 잘 안 주고 외부 연락하고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인권 침해가 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어때요? 보셨어요, 직접?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과거 사례도 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 문제된 케이스도 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방송사 제작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연습생의 어떤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고 들은 내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응시를 한 연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실제 소속사에 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하는 그런 흉내를 내게 되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계 전체에서 연습생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이제 미스코리아라든가 아니면 또 모델 선발 대회 같은 경우에서도 다이어트 강요나 외부 연락 차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었는데 대부분 이제 상을 수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스타가 돼야 되고 얼굴을 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발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습생들이 아직 어리고 또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연출자 갑질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용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조금 포인트 뒀던 건 이거예요. 일부 연습생들이요.
그 전속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 이 계약서는 굉장히 그 공개를 방송사에서 꺼리는 부분인데 이 네.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설사 이제 그 공정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이제 독소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고발이나 아니면은 또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계약서에 담긴 내용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이번에 한번 들춰봤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이 그 방송사 쪽하고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 계약서 내용이 매우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그렇죠. 있다. 그리고 전혀 그런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냥 법조인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계약 내용은 무효다. 일부 무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말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아이돌을 둘러싼 혹은 연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종류의 갑질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정말 기분 좋은 금요일, 날씨 좋은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무조건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